네, 그러면 지금 이 투자 심리도 좀 약간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둘러싼 여러 매크로 환경들도 뭐 금리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썩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장 한번 좀 우리가 전망 혹은 또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은행의 우리 변정규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확실히 전보다는 좀 안 좋아진 건 맞죠? 네, 좀 변했네요. 왜 변한지가 아마 매크로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맨날 똑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하나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하나 새 거 하나 좀 갖고 왔어요. 보겠습니다. 예, 뭐 정부의 부채 비율인데요. 이거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 뉴스에도 한국의 그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네,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뭐 정부 부채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부채가 이 5개 국가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 부채 비율만 얘기하는 거고요. 대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게 GDP 대비해서 이 정부는 얼마나 빚이 있느냐, 요걸 좀 나라별로 따져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부 부채는 낮은 편. 채권 발행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도 됩니다. 네. 이제 정부 부채는 대부분 채권이죠.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잖아요. 국채 발행을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조달도 많이 하고 그 조달 목적도 목적이지만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국가 이름의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이제 적은 편도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적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높은 나라들도 있죠. 위에서부터 이거 뭐 높으면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높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일본이 지금 제일 높은 거죠? 네, 일본은 지금 90년대까지는 좀 낮았었어요. 한 100%대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좀 높긴 하지만 계속 채권 발행 엄청 한 거네요, 그죠? 많이 발행을 했죠. 지금 이제 2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상당히 높죠. 네.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지금 정책 금리가 일본은 네. 마이너스 0.1%인데 이것을 올리면 이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제 뭐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 채권 소지자한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이자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일본 정부의 부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것들도 크게 아마 신경이 쓰일 거예요. 네네네. 예, 크게 신경 쓰여서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도 그 중에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보면은 미국이 높죠. 네. 미국이 122%인데요. 사실상 그 리만 금융 위기 전까지는 독일과 미국의 뭐 정부 부채 비율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까만색이 독일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이해하기 편리하시라고 이제 국기 색깔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까만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독일은. 독일. 예. 독일은 3색 국기인데요. 노랑, 검정, 빨강인가요? 그럴 거예요. 네. 예. 빨강인가요? 그다음에 흰색, 검정, 빨강. 예, 흰색, 검정, 빨강이죠. 흰색, 검정, 노랑? 흰색, 검정, 노랑인가요? 하여튼 검정색은 들어갑니다. 제가. 맞습니다. 검정색이 이제 과거에 이제 암울한 과거를 얘기한다 그래요. 히틀러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요? 네, 유럽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한때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로 뭐 까만색을 넣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까만색이 독일입니다 여하튼. 네. 그래서 2007년까지는 비슷했죠 미국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많이 이제 줄여서 지금 60% 그러네.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이렇게 55%좀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 비하면 좀 속도가 더딘 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는데
이제는 80% 이상으로 올라왔죠. 82%.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출처를 안 넣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게 IMF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IMF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건 IMF 기준인데요. IMF 기준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쭉쭉 이렇게 그 자료가 퇴적이 돼 있기 때문에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전까지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비율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이제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계 부채에 비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안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기축통화국 내지는 준기축통화국에 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네.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정부 부채 비율을 비교하는 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조금 사실은 뭐 비교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달러, 뭐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도 그렇고 뭐 다 기축통화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네. 메이저 통화들이죠. 다른 국가들도 사실 강대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옛날에도 그 트리핀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옛날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려면 해외에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미국 안에서만 쓰면 이게 기축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발행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내보내야지 기축통화로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내보낸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경상수지에는 자본수지하고 무역수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역을 해서 수출 수입을 해서 벌어들이고 뭐 돈이 나가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무역수지인데 자본 투자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자본수지거든요. 자본수지로 적자를 많이 내야지만 기축통화로 잘 인정받고 잘 쓰인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본수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뭐 무역수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지만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이게 효용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이게 달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적자가 나오면서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때 말이 많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 예.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의 무역 그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122%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이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결론부터 물어봐서 그런데 저 지표를 보고 네. 어떤 인플레이션을 얻을 수 있죠? 뭐냐면 예. 지금 정부의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비제 습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비제에 대해서 공공부채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는 빚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이런 것들도 부채가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용등급 하락도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들을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것도 사실은 상업은행들의 그런 파산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부채로 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문제도 부동산도 싸게 부채를 끌어와서 거기다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의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네. 예, 왜냐하면 정부 부채의 부담이 많을수록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많이 앓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부채가 높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일본은 그런 문제에는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갖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일단 정부 부채 규모를 예. 정부 부채의 어떤 그 비율 정도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한번 이제 국채 금리를 한번 볼까요? 국채 금리 각 나라별로요?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예. 각 나라별로 다 보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지금은 추세는 비슷합니다. 추세는 비슷한데 이제 한 2개 나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나 보고요. 미국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KTB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죠. 우리나라 국채인데 뭐 1년, 2년, 3년 뭐 쭉쭉쭉 있지만 장기 국채까지 현재는 지금 2년짜리와 10년짜리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3년, 5년, 10년이 더 벤치마크로 쓰이긴 하지만 후에 미국 국채 금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2년과 10년물을 이렇게 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을 보시면 특히나 파란색의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전체적인 추세도 금리가 이건 3개월 추세거든요. 지금 단기로 우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5월 달부터 금리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2년, 10년 공이 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갔을 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같아. 최근에는 다시 예전에 초기엔 좀 내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전돼서 오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도 이것에 투자를 해서 금리를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눠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니까 시장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도 오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특히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요인이 좀 뭘까요? 네, 이거는 그 미국 국채 금리도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가서 연결해서 볼게요. 네. 제가 이제 미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그 정보 단말기에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어지럽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블룸버그라는 데서 이제 카피를 해온 건데요. 제가 저기 보시면은 그 USGG 10이어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게 뭐냐? 10년 10년짜리? 금리예요. 네. 지금 10년 금리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그게 지금 4.29%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USGG 2이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4.9%, 97%, 년짜리? 거의 5%에 가깝게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3월 달 이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3월 달까지는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 추세인데 같은 우상향이지만 이게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로우라고 108.12 이렇게 써 있잖아요. 로우라고 로. 로 108.21 뭐 12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그죠? 그리고 네. 그 옆에는 마이너스 68.18 이렇게 네, 써 있고요. 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 베이시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차이예요. 그래서 금리 차이가 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지금은 역전이 돼 있는 거는 맞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사실은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2년짜리가 더 높죠? 이 역전 상황이 꽤 오래 지금 가고 있죠.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요. 네. 예. 약간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닌데요. 요 정도는 지금 가요. 굉장히 그 오래 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올라왔잖아요. 7월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왔죠. 다시.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건 두 개 다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그 우리나라 국채를 봤을 때도 장기물이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아까 네. 똑같은 겁니다. 아까 돌아가 볼게요. 그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네네네네. 이것을 갖다가 이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조금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해요. 베어라는 베어 거는 스티프닝. 베어는 곰이란 뜻이에요. 네. 예. 불은 황소죠. 네. 그래서 베어는 우리 주식 시장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는 경기 침체, 주시장 하락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곰이고요. 상승하는 것이 이제 불, 황소를 뜻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장기 금리가 너무 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들은.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면 10년짜리 채권은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거고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옆에 분한테 돈을 1년 동안 빌려주는 거랑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랑은 신용 위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죠. 10년 동안 빌려주려면 1년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낮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연준이 피벗을 하고 최근까지는 피벗을 하고 금리를 이제 그만 동결하겠다 이렇게 할 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최근에 그게 아니라 물가는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종료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한 2, 3년 지나면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 같아서 장기 금리가 중장기 금리가 낮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럼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유입니다. 이제 2, 3년 후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지금 금리는 이렇게 높아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빨리빨리 하면 내년부터 이제 2, 3년 후에는 금리가 2%, 3%로 이렇게 막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았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오래 간다. 이런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베어 스티프닝이라 하는 건 뭐냐면 스티프는 기울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기울기가 올라갔는데 기울기가 올라간 게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오랫동안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고금리라는 거는 경기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금리가 높으면 주시장도 뭐 악재고요. 모든데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는 이런 베어 스티프닝이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타남과 동시에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긴축이 지속 가능성이 그러니까 긴축 안 한다고 조금 뭐 금리 뭐 12월 말에 내리느냐 뭐 언제 내리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한다. 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금 보면은 요새 이제 그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재무부에서 조달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지난주만 해도 23빌리언 그렇죠. 거의 한 30조 우리나라 돈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국채를.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특히 장기 금리 쪽으로 맞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럼 수급적인 영향이 지금 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것들도 특히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할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단기보다는. 왜냐하면 장기에 투자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 SVB라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이유도 이게 20년짜리, 30년짜리 이상의 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그게 소위 말해서 금리가 변동성이 크면은 굉장히 수익성의 차이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아서 파산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대체로 조금 단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가 좀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간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15년 만에 4.26을 뚫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했는데 네네. 이제 4.75로 예상하고 그러잖아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또 네. 밸류에이션에 영향이 하니까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향후 예상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금리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지금 4.28까지 올라갔어요. 예. 4.28을 넘어섰는데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거의 뭐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조금 그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국제금융 환경이 조금 안전자산 선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금리를 갖다가 지금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도 침체가 더 빨리 가속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고용도 떨어지고. 근데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고용도 좋고 유동성도 많은 이유는 뭐냐면 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매력도가 10년짜리가 4.2% 그리고 뭐 2년짜리가 5%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잖아요. 안전자산이 5% 가까이 기준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걸 투자하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회귀하겠다. 그래서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미국을 지금 유동성을 떠받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런 실질금리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미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가 지금 1.8%가 넘었습니다. 네. 이제 1.8%가 넘었다는 건 뭐냐면 1년 전에는 이거보다 3%가 낮아 있었거든요. 3%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1년 만에 3%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1.8%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많이 올라간 건데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금리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스티프닝이라는 이런 그 현상이 조금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한 9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겠네요. 한 9월 달에 지금 FOMC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번 달 20일 경에는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9월 20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발표가 나는데요. 한 9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금리를 한번 봤으니까요. 금리는 이제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코스피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이게 그 상당히 그 변곡점 있잖아요. 변곡점은 아까 보시는 금리 변곡점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이제 그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분석해 드릴 텐데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된 상태죠. 다음으로는 환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환율은 지금 모든 걸 이제 3개월치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 길게 보는 거는 의미가 좀 없어서 3개월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5월 초에도 환율이 1,340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묘하게도 지금의 환율 수준하고 똑같아요. 오늘 종가가 142원대였습니다. 1,341원. 1,341원. 네, 1,341원. 네. 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5월 2일 날을 보시면 1,342원 있잖아요. 똑같네요. 예,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1,337원은 어제 날짜까지 제가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면 똑같이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17일까지 그대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겁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올라왔고요. 옆에 달러 인덱스하고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초반에는 좀 다른 추세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그 중국과의 좀 디커플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달리가는 방향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 전에 너무 많이 저희 환율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좀 이렇게 내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N1 환율을 봐도 N1이 지금 그 146겐 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화도 추가 약세가 일어난 겁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당 7.3 위안 위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개장 초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지금 약세가 일어나서 한중일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가 중국 다음으로는 조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고요. 환율 앞으로도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율이요. 네. 환율은 이제 그 조금 당분간은 달러 원 환율은 좀 1,300원대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뒤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 이슈를 넣어놨는데 그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네. 하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강등시켰죠. 예,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렇게 하향을 시켰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그 미국 신용 등급 하락을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영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제한적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기축통화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을 시켰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크게 이슈를 준 게 바로 무디스였어요. 무디스가 이제 지난주에 중소형 은행 10곳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JP 모건이라든가 뭐 웰스파고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미국 재무부나 아니면은 그 파월 그 페드 의장도 큰 은행들한테 뭐 합병을 시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초대형 은행조차도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이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 은행들도.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신용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것만 해도 부정적으로 바꾼 것만 해도 그 은행들의 자금 조달은 약간은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은행주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 왜냐하면 자기 돈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뭐 기업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돈을 빌려서 일정 부분은 영업을 하게 되는 거지,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더 크죠.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이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이 원천은 전부 다 고객들의 돈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빌려주고 받아가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굉장히 차질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더 비싸게 빌리면은 같은 가격에 대출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영업 마진을 갖다가 자기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의 금리 영향이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큰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부동산 중국이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까? 방법은 있는데 지금 잘 안 쓰고 있는 뭐 칼 같은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지적이 있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죠? 대외 개방하고 민주화하면 됩니다. 아 그런 거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제일 싫어하겠죠. 네. 예, 사실은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IMF를 겪을 때도 간단하게 저희가 대외 개방했잖아요. 네. 개방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사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다. 네, 살아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고 나중에 니네들이 이걸 다시 팔 때는 네. 크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론스타 사태가 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만큼 외환은행을 샀는데 외환은행의 영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그거보다 몇 배 이상 가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더 비싸게 팔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제 똑같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나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돈을 갖다가 태워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면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투자의 문호를 확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중국은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풍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 안에 공기가 이만큼 있어요. 네. 공기가 이만큼 있는데 그 공기를 갖다가 내가 위쪽 풍선에다 더 공기를 많이 주고 싶어서 밑을 눌렀어요. 그럼 위로 올라갔죠. 네. 그럼 밑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를 또 누르면 밑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 보내나 밑으로 보내나 똑같아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지고 볶아봤자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순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캐피탈을 해외에서 조달해 오는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은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부채는 부채로 끌거나 아니면 갚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부채를 내서 빚을 내서 태우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오히려 그 중국 증시는 지금 5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인데 매도예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환율 약세도 그렇고 위안화 약세가 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거고 최근에 특히 그렇죠?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7.3 위안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위안화 약세지 않습니까? 초약세인데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중국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뭐 기초 자산인 주식에서 아무리 이익을 내도 환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 그럼 중국이 만약에 이 상황으로 점점 이제 안 좋게 간다고 치면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뭐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가 이제 걱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해외 부동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동산이나 직접 투자를 했던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생각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 금융 관련된 그런 손해는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서 해외에 또 투자해 놓은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국도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거 빼겠군요. 그 이제 완전히 급하면 정부에서 니네들 다 회수해 와라. 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달러 들여와서 많이 도움이 됐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니네들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해외에서 외화를 다 갖고 들어와라. 네.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이제 단기 자금 중국의 장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큰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엄청날 거란 겁니다. 아, 중국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네. 그때 리만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주식시장 폭락했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속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달러가 품귀예요. 그때 네네. 당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말로 뭐 사활을 걸고 이제 비싸게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 싫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바라긴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색 코뿔소가 네. 이제 실제로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거는 코뿔소는 다 회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제 블랙스완은 이제 거위들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 그 스완 백조가 나타났을 경우는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타난 거지만 이제 회색 코뿔소 같은 경우는 코뿔소는 다 회색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코뿔소는 또 위험한 동물입니다. 엄청 크고 네. 그리고 이 동물이랑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회색 코뿔소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단 이 코뿔소가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뿔소가.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중국 기업들과 중국에서 발행한 이런 해외 채권들이 있습니다. 네. 해외 채권들이 많이 발행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액수가 약 1,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예, 15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150조 정도 되는데 원화로 150조. 네. 근데 그 중에 한 60%가 네. 이미 지금 디스트레스 본드로 미국 투자자들한테 벌써 클래시파이가 됐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 본드는 뭐예요? 디스트레스 본드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실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부실 채권이에요. 얼마가요? 150조죠.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가 지금 현재 부실 채권이라고요? 60%가 60%. 아, 그러면 한 80조 정도? 네, 8, 90조 90조 정도. 정도. 예. 그게 지금 부실 채권이에요? 부실 채권으로 지금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등급으로 됐다. 부실채권. 미국 투자자들 하이힐드 사이에서 채권 뭐 그런 거. 예, 맞습니다. 뭐 IG, 뭐 하이힐드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디스트레스 본드라는 거는 부실 채권이고요. 정크 본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정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정크 본드는 보통 트리플 C 등급 또는 그 이하의 채권을 정크 본드라고 채권에서 얘기해요. 글로벌 본드에서. 네. 그렇지만 더블 B, 트리플 B, 아까는 트리플 C였죠. 트리플 C 또는 그 이하가 정크 본드인데 반해서 트리플 B 또는 그 이하를 갖다가 부실 채권, 디스트레스 본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많은 금액 같기도 한데 중국 경제 규모에서 90조 원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그것을 그 금액적으로 크게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정의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실 채권의 정의는 뭐냐면 1.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으로 볼 때는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한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폴트가 낮다는 게 아니고요.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채권들이 가능성 60%가 파산할 수 있는 지급불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60%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전체 채권에 비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네. 한 거죠.
금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중국의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것들이 주는 파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행한 이러한 기업들의 뭐 60% 이상의 채권이 지금 부실 채권으로 이렇게 뭐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뭐 지급 불능 상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그저께 또 그 어떠한 그 조치를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개인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히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론들을 정부 론으로 이제 바꿔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정부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까지는 조금은 그 소극적으로 금리 정책만 썼다고 봅니다. 중국이 네네네. 이제 금리 인하만 기준금리만 계속 인하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국의 금리거든요. 네. 예,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제 딱 정해놓은 건 없고 이게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뭐 한 4-5가지의 금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인민은행에서 쓰는. 하지만 가장 많이 기준금리를 쓰는 게 이 우대금리라는 겁니다. 예, 우대금리. 예. 그래서 우대금리 5년짜리와 1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2%와 3.5% 정도에 이렇게 네네네네.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설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MLF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 0.15% 포인트를 인하를 해서 2.65%에서 2.5%로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 세 번째 그 줄을 보시면 그래서 금융 정책에서는 이제 주로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이제 대처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참환을 할 때 정부의 신용을 갖다가 추가해서 사실은 보증을 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정부가 하고자 하면 못하는 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이런 시그널들이 결코 이제 좋게 들리진 않는데 분명히 만약에 중국에서 뭐 터진다 싶으면 즉 회색 꼬리가 달린다 싶으면 나한테 일단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이나 이런 데서 일단 싹 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그 지금은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면 금과 달러 사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사실은 그 투자는요. 그 본인의 그 결정, 본인의 리스크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려면 그 제일 확실하지 않나요? 그 걔네들이 더군다나 금과 달러는 약간 좀 여기에 상관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지까지 하면서 정프로는 간다. 안전자산이지만 그 안에서도 해지하는 정프로의 바벨 전략. 네, 정프로님은 이제 그 투자 단위가 뭐 100억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개인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아 지금 또 왜냐면 달러는 뭐 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 은행에서 사고 팔고 하면은요 이게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이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뭐 투자 뭐 실수요 차원에서 뭐 나중에 뭐 미국에 놀러 갈 기회가 있다. 아니면 달러를 이용해서 뭘 사고 싶은 게 있다. 뭐 가구를 사고 싶다든가 뭐 수입품을 뭘 사고 싶은 게 있다. 뭐 시계를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러를 갖다 저축해 놓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 차원에서 달러 투자하고 이건 좀 뭐 이렇게 썩 많이 좋은 거로 보시죠. 금액이 크면은 괜찮겠죠. 그렇지만 뭐 보통 일반인들 뭐 500만 원, 네, 1000만 원 이렇게 샀을 때는 몇만 원 차이 안 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예, 투자했을 때. 예, 금 같은 경우에도 또 비슷하죠. 왜냐면 금을 사놓으면은요, 금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사놓으면은 좀 괜찮긴 해요. 그렇지만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금괴를 사놓으신다는 의미였나요? 네. 아까는? 금 현물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신다는 거였죠. 예. 아니 뭐 저 당근마켓에서 좀 직거래해도 되긴 하고요. 네. 예.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아, 투자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뭐 정크 본도 한번 사보죠. 뭐. ETF가 상대적으로 괜찮죠. 네네. 수수료도 적고.
오늘 우리 전문인과 함께 이야기하다 갑자기 뒤에 그 중국 요 좀 위기 시그널 요거 얘기하다 제가 갑자기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렸던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 우리도 또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회색 코뿔소 반드시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네, 막아주세요. 네, 중국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좀 부실해지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 오늘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매크로 환경들을 좀 짚어보면서 어떤 리스크, 어떤 위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좀 짚어봤고요. 요 정도 위험 요소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돌다리 항상 건너는 느낌으로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